자, 오늘은 83페이지 3번 행위전형의 동가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번에 어떤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 조건이 부작위의 동가치성이죠. 동가치성이었는데, 그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제 1요소가 뭐다? 전에 공부했던 어디를 지위. 그리고 이제 제2요소가 바로 이 행위전형의 동가치성인데, 여러분 이제 잠깐 보시 보시면,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징인 주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자기적 방법에 의한 구속 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자, 행위전형의 동가치성, 다른 말로 상응성이라고 해요. 상응성. 그러니까 부작위,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로 실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무슨 법이다? 자기법이라고 했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법,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법.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부진정 부작위범은 뭘로 실현돼야 되는데, 자기로 실현되도록 내정의 기본들을 부작위로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부작위로 실행하는 부작위의 실행이 자기로 인한 실현과 바로 같은 가치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돼. 즉, 바로 부작위한 실현이 자기한 실현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행위전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려운 말이 뭐냐면 이제 행위전형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자, 행위전형 한마디로 정해진 형태랍니다. 우리가 정형화된 그런 말 하잖아. 뭐 정형화된 사고, 정형화된 정해진 형태. 그러니까 행위전형, 어떤 범죄는 그 범죄 실현을 위해서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 정형화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대표적인 범죄가 뭘까? 사기죄. 사기죄는 뭐라고 했어? 사람을 기망하는, 반드시 기망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재물의 거부를 받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바로 재물의 거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태양이 정인 행위성이 뭐라고? 기망하여 재물의 거부를 받아야 돼. 알겠죠? 공갈죄도 마찬가지야. 공갈죄도 바로 재물의 거부를 받거나 부산상 이렇게 되는데, 그 방법이고 공갈하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가 우리가 사기죄에서 말한 것처럼 기망에 의한 실현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요. 재물의 경우가 부작위로 인해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작위로 인한 실현이 자기로 인한 실현과 같이 평가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바로 행위전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하고, 이것도 다른 말로는 상응성, 서로 응한다는 거. 자기와 부작위가 서로 응한다, 상응한다 말이잖아. 상응한다. 그러니까 서로 응한다. 상응한다 말 참고로. 그렇지, 서로 상응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자, 응하는 자. 그러니까 서로 응한다인데 자기와 부작위가 서로 상응한다는 거. 이걸 상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은 강의를 예전에는 안 했어. 왜냐면은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제1요소가 버증인 진보, 제2요소는 행위전형의 동가치성, 상응성이었는데 왜 전에는 안 했냐?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1요소가 가장 중요해. 1요소는 모든 부진정 부작위범에 다 필요해. 모든 부진정 부작위범은 누구의 작품이다? 어징인 주인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분법이라겠지. 그런데 문제는 2번은 모든 범죄가 아니야. 결과범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말을 우리가 듣기만 해. 행태의존적 결과범. 사기죄나 공갈죄 같은 경우는 결과범이야. 재물의 거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거.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태의존적. 자, 이게 이제 독일 용어들이야. 이걸 우리 한글말로 행태의존적.
재물의 교부나 재산 이 행태가 의존적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정이 있다. 법에 정의가 있어. 사람을 기망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이걸 인식한 말로 행태 의존적 결과법. 그러면 살인죄는 결과법이 아니야. 살인죄도 결과법인데 살인죄는 행태 의존적 결과법이니까 어떤 법에 이 사람을 사망의 결과 발생이 행태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냥 사람을 살해한 거야. 때려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찔러 죽이든 목줄러 죽이든 사망의 결과만 발생하면 돼. 그런데 살인죄는 재물의 교부가 무조건 재물의 교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해? 기망, 공갈죄는 공갈,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 행태가. 이게 행태의 결과법이고 쓸 필요 없어. 다 책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순수한 결과법이라고 그래. 문제 그대로 행태 정의되어 있잖아. 그냥 사망의 결과만 발생하는데 이게 순수한 결과법인데 왜 이걸 분류했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불인정부작용의 제2요소 행위적인 부가치성은 결과범 중에 순수한 결과범에서 문제가 될까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서 문제가 될까. 이 요소,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요구되는 것은 순수한 결과범이야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야. 아니지.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지. 왜? 법에 그 결과 발생의 수단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정해진 그 결과범은 부작위가 아까 바로 이 자기한 실현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번에 우리가 경매 묵비 사건 공부했지. 어제 지난 시간에 경매 묵비 사건의 논점이 뭐죠? 그러니까 논점은 이게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인데 이게 무슨 부작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논점은 이 행위적인 부가치성을 말할 게 아니라 거짓인 지위가 있냐 없냐를 논했지. 왜? 부작위한 기망으로 한 살인죄가 되려면 반드시 거짓인 지위, 거짓인 의무 있는 자의 바로 기망행위가 필요해. 그런데 이때 이 거짓인 의무, 거짓인 지위의 발생 근거가 경매 묵비 사건은 거짓인 지위의 발생 근거가 뭐였어요? 법령이다, 법률행위다, 친위칙이다, 아니면 선행행위다. 친위칙이 우리가 친위칙, 조리한 자기의무, 실상 자기의무의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 묵비 사건이었다. 그럼 이제 봐봐. 지금 내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건물 목이 좋다고 장사장이 좋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나는 경매 기념사실을 묵비했어. 한 말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이때 한 말 안 하는 거 부작위요인 바로 경매 기념사를 알면서 묵비한 이 부작위가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기망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 부작위가 적극적으로 소견을 주고 전혀 지장 없다고 경매 깨끗하다, 이거 아무 이상 없다, 법적 하자 없다 이래가지고 속여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똑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매 묵비 사건은 왜 친위치상 고지구가 있었잖아.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이게 명백해. 이런 경우는 바로 고지구였다. 이게 거짓인 의무야. 친위치상.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도 고지구인자의 묵비도 적극적인 기망과 같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행위적인 통가치성. 이걸 우리가 한 말로 말한다고 상습성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83페이지 순수한 결과범, 행태 의존적 결과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판례가 행태 의존적 결과범뿐만 아니라 순수한 결과범에서도 행위적인 통가치성을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이 중에 뭔만 행태 의존적 결과범만 제2요소로서
행위적용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결과법, 살인죄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한 결과법이지 이 살인죄의 경우에도 행위적용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학자들의 출제, 누가 기출 문제가 아니었겠지. 그런데 얼마나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틀리게 내냐. 그래서 총론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문제, 기출문제 좀 봐봐. 기출문제 나왔지? 자, 기출문제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나온 적도 없고 어떤 시험도 나온 적이 없어. 학업시험도 안 나왔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134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23번 봐봐. 23번 디귿번 부진정 부자기범을 자기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딘적 지위, 이게 이제 제1요소지. 자,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 예외 부자기와 자기의 동가치성, 일반법 상응성, 부자기와 자기의 동가치성, 상응성을 요하며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가 25년 동안 기출문제를 다 알아. 어떤 각종 시험에, 성시험부터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 23번이 그것이 우리 일반 채용의 기출문제야. 그러면 봐봐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행위적에게 동가치성도 강의 안 한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적용된데 앞에는 맞죠. 어디인지와 제2요소 행위적인 동가치성이 있어야만 부자의 동가치성이 있는. 그런데 이는 마지막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가 자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시험에 기출문제 있잖아. 그래서 기출문제만 도전하면 안 된다. 이것만 나왔으면 기출문제 봤어. 봤는데 없어 그러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 틀리거나 뭐 찍어서 맞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출문제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인력으로 공부와 기술로 하는 것을 우리 형법에는 명문으로 어디니 집이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1요소 어디니 집이 있는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X. 오. 솔직히 은하님이나 해주니까 맞춘 것이지 이것도 내가 비추고야 X라고. 우리 학생들은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거 명시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한다. 명문에 두고 있다는 잘 몰라 솔직히. 그래서 막 찍어. 그런데 이 학생은 문제잖아. 아까 어디든지 우리 꼴 위험 발생의 남자 누구가 있거나 자기 의견에 대해서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다. 그 작은 누구야? 어디든지 그러니까 연구부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방법이 구성이 있어. 그러나 우리 18조가 아니잖아. 우리 18조에 거기 보니까 행위적인 동가치성, 부자기와 자기의 동가치성, 즉 사문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법의 규정이 없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출제를 하라니까. 나는 이거 솔직히 이렇게 나올 거는 꿈에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틀리나 맞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이론은 그게 있는데 이건 여기 없어. 다만 학생뿐만 아니라 판례도 여기 판례는 우리 학생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 우리 학생은 결과법 중에서도 뭐에서만 행태의존적 결과법에서만 상태 공간이라는 행태의존적 결과법에서만 행태의존적 말은 그 수단과 방법이 여기 정의되어 있잖아요. 희망하여 공간을 제거리 적을 말이야. 그런데 이런 범죄만 우리 학자들은 이용하고 있는데 판례는 순수한 결과법인 살인죄의 경우도 바로 행위적에게 동가치성, 즉 부자기와 자기의 동가치성, 상승을 요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23번에 디귿번 이렇게 이제 문제집을 같이 놓고 보니까 훨씬 나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게 좋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봐봐. 직접 보니까 내가 뭐 말로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현실감이 없잖아. 근데 직접 봐. 그리고 금방 내가 그 말한 것을 내가 만들어냈을까?
솔직히 나는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 그런 것. 그건 진짜 기출 문제라니까. 근데 그게 하필 우리 일반 채용 기출 문제야. 솔직히 이런 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경감부 시험에 기출해야지. 왜 우리 시험에 기출? 그러니까 결론은 출제자들이요. 우리 구급, 솔직히 우리 일반 수경은 구급 정도 되는데 우리 너무 과대평가해요. 우리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컬러, 고퀄리티로 고컬로 출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지금 시험 기술이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아마도 좀 무시해줘가지고 순경 시험 순경 시험 뭐 간단히 얘기 뭐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다음 주 예전에 뭐 옛날에 그랬어. 총 2000년도 초에는 다음 주 진정부작위범이 아닌 거 1번 가중불해산죄 2번 태거불응죄 3번 집합명령 위반죄 4번 중립명령 위반죄 뭐가 답이야? 4번. 이런 게 여러분들 선배 20년 전에 선배들이 공부했던 거야. 그렇게 낸다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수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지. 속으로 해서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위촉되지 못해가지고 순경 시험에 위촉돼서 통풀이를 우리 순경 시험에 하나 막 그 생각이 들어. 순경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순경 시험에 막 출제하는 느낌이 들 정도. 금방 같은 게 얼마나 고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기출문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노량진에 보면 학생들이 내가 과외받는 학생들 그런 생각 공부 한 3년 했어. 열심히 하는데 뭐가 단점이야? 열심히 더 이상 내가 보는 걸 못할 것 같아. 자세도 좋고 열심히 한다니까? 그런데 문제집이 한 점이 있어. 잘 나가는 문제집 한 권. 그거 보고 이제 모의고사 보더라고. 모의고사 막판에 모의고사 보는데 거기 밖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내 문제집을 갖고 이제 풀었거든. 깜짝 놀래. 왜? 공부 많이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대. 왜? 기출문제 없는 거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말해? 이번에 시험 포기했어. 한 문제차를 떨어졌어. 자기끼리 아니라고 생각해. 3번을 연속 봤는데 다 한 문제 내기 2문제를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시험이 헌법을 좀 잘 맞았는데 점차를 너무 못 맞았어. 항상 헌법도 6개를 들어갔다고. 그런데 내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특히 총론은 교수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낸다니까. 자기들이 뺏기냐. 어떤 문제집에도 없어. 이 문제는 촉추가 촉추. 우리 일반 처음시험에 촉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옛날에 이거 감이 안 왔다니까. 근데 2, 3년 전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거 보고 이것도 누군 거야? 그럼 봐봐. 누구 탓이야? 이걸 풀린 것은 선생님 탓이야. 선생님이 강의를 안 해버렸어. 조직인지만 알면 됩니다. 행위 정확성은 어려운 용어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 무시하고 아니야 선생님은 패스하기도 나는 봐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가급적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지 말아가는 패스하는 얼마나 있어. 그리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 이런 문제도 냈네. 그래갖고 자기가 시험 봤어? 피운 사람은 학생이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행위전형의 분파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봤습니다. 여기다가 쓰실 거 있어. 이제 물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만 그러니 뭘 써야 될까? 행위의 동가치성에 바로 옆에 쓸 때 뭐라고 놨을까? 그렇지. 좋아. 명문의 규정 X 그런 걸 써놔야 되겠지. 그래 이제 그거 봤을 때 그래. 센스 좋아. 이 두 친구는 꼭 내년에 3월달에 꼭 합격을 해야겠네. 자, 판례 보십시오. 84페이지 1번. 자기를 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에 이르러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2번. 이 판례가 격하익사 사건이야. 이 판례가 중요한 점은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를 알아야 돼.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3촌이 부작위가 성립죄가 되는 판례인데 그 사안이 뭐냐면은 자기의 조카를 살해하려고
여러분 보면 저수지 끝방을 보면 경사가 저 있어 앉아있어. 경사가 있죠. 거기 유인이 안 돼요. 경사가 미끄러기 쉬운 끝방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걷다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조카가 이제 어리니까 또 비슷하게 이렇게 경사가 되니까 걷다가 금방 미끄러져가지고 저수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아가지고 조카가 사망했어요. 우리 판례가 부작위에서 인정한 판례가 이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 봐봐봐. 자 여기 보시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거 뭐야? 누구? 거증이니까 제1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야.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려면 뭐가 된다고? 거증인 지위, 거증인 의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그 부작위가 거증인 지위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자기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을 이 후자가 바로 뭐라고? 행위적용의 동가치성이야. 그런데 이거 지금 살인죄잖아. 순수한 결과범 살인죄인데도 우리 판례는 바로 거증인 지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장도 대가로 이번 문장이고 대가로 2번보다는 2번의 1번, 대가로 1번 이 문장이 중요해. 이 문장을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타이틀 5. 부작위범의 처벌. 자, 이건 이제 은한이가 내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면 잘 맞히는데 부작위범의 처벌이 하나 나와 있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게 있어. 판례가 아니라 이론으로 뭐가 나올까? 부작위범의 처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판례 없어.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뭐지? 부작위범의 처벌과 관련돼서 나올 거. 응? 뭐가? 뭔 부작위범? 그렇지. 지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게 문제, 이건 기출문제들이 있어. 우리가 이 부작위의 처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진정의 처벌 문제다. 왜? 진정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 처벌 기록을 두고 있어. 그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부진정부작위범을 우리가 형법 총론에 보면 18대 딱 적용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규정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이것도 보통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원래 자기에 의해서 실현돼야 될 범죄인데 부작위로 실현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불법의 크기, 불법이 뭐야? 우리 흉만 나쁜 짓이라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양적 크기가 달라. 살인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불법이 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더 나쁜 짓이라는 거야. 물론 전체적으로 나쁜 짓이지만 살인죄는 상해죄보다 더 나쁜 짓이야. 불법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기한 실현과 부작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전에 그 아빠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사망케 한 경우도 부작위한 살인죄잖아. 사람을 살해한 죄 이 살해가 부작위로 실현된 거야. 자, 그 예를 한번 비교해봐. 아빠가 아들을 살해하려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칼로 찔러 죽였다. 이건 자기야 부작위야. 자기한 실현이지. 아빠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우연히 물에 빠진 아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부작위한 실현이지. 자, 지금 현준이 입장에서는 둘 다 살행이야. 자기한 살행이고 부작위한 살행이지. 어떤 게 더 불법이 커? 우리말로 더 나쁜 짓이니까. 그렇지. 자기한 실현이 부작위한 실현보다 불법이나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야. 더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어. 책임과 불법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법에는 우리 형법에 없는 규정이 있어.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 범에 비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입법론으로 학자들의 주장이야. 야, 우리처럼 우리도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경 규정을 두자고 학자들이 입법론으로 주장을 해. 그건 내 대학교 80년대도 그런 말을 썼어. 학자들 주장만 있었지 지금까지 바꿔진 적이 없어. 지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입법론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현행법은 규정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출제를 잘. 그래서 결론 이문칙 다룰 필요 없고. 자, 둘째 줄.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불법과 책임은 자기범보다 가벼운 것이 보통으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건 학자들의 견해고 독일헌법이 그래요. 언더라인. 현행헌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부진정 부작위범의 불법은 자기범보다 가벼우므로 현행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OX, X. 그런데 이런 것도 규정을 두고 있다 없다를 우리가 주목해서 공부 안 하면요, 이런 것도 두고 있다, 있는 거 아니야? 막 참 아까 규정이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강의 기본 강의 두 번째 줄 때는 학생들한테 자, 부작위범의 처벌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부작위범의 처벌 바로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시험에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아까 은하이가 말한 것처럼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에 대해서 의무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할 때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올 거라는 것을 좀 알 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서 판례를 다 할 수는 없어. 어차피 판례 공부를 할 때 봐 이건.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오겠다. 개념, 체계,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논점이다. 바로 이런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판례들을 아는 것은 시기상조야. 물론 알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때는 흐름.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바로 처벌에서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표다. 자, 관련 문제. 여러분 이 관련 문제는요, 기본 강의 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바로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인과관계도 모르고 미수도 모르고 과실도 공부 안 했고 더더욱 공법, 교사방조나 공동정법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강의해버리면 첫 번째 것은 더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봐야 돼. 왜? 두 번째 공부 다 봤잖아 이제.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특히 부작위범 미수, 과실이나 부작위범 공범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부 읽어보면 아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을 나중에 다 공법 파트라든지 보거든. 미수 파트에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볼 거야. 알겠지? 뒤에 나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는데 두 번째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그렇지. 진정부작위범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이니까 미수를 규정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는 두 개. 태교불급죄와 직합민일죄는 미수이 있고 이게 또 가끔 시험에 나와요.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현행법상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는 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 지금. 왜? 미수 파트에서 이걸 말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공부를 꼭 봐야 될 것이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87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 때는 문제집에 이게 있을 거 없을까? 있죠? 그때 나 기본 강의 때 공부 안 했는데요?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완성품이라니까.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기출문제가 완성품이잖아. 그걸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강의를 하는데 지금 기본 강의는 시간만 많으면 하겠지만 시간 많으면 뭐 공동정법, 교사법 설명하면서 하면 되는데 시간제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거
3절 갑니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자, 우리가 모든 책은 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라고 돼 있고 객관적 기속까지 소개를 해.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일반 채용시험만 따지면 인과관계만 공부하면 돼. 그런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공무원 알죠? 공무원. 근데 공무원 시험도 이제 형법이 시험 과목인 그 직렬이 있어. 공무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직렬이. 그런데 공무원에도 수사 파트, 바로 법령에서 가지고 수사 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형법이 시험 과목. 그래서 이제 해코스에서 나는 원래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안 하는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 해설 강의를 좀 해줘요. 알겠죠? 해설 강의 해주라는데 나한테 해주래. 원래 누가 해야 돼? 선생님 없는데 원래는 김대한 선생님이 해주겠어? 안 하죠. 공무원 시험 응시험이 얼마나 되겠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는 내가 안 하나? 그렇게 안 돼. 가냐?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해. 난 또 검찰직이니까. 그런데 사정을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랐네. 물론 뭐 쉬운 것들도 많지만 공무원 시험에 우리 채용이나 승진이나 경감고 시험에 안 나오는 객관적 기속이론 또 인과관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 인과관계 유형이 이제 어려워. 바로 단일적 인과관계, 가설적 인과관계, 단정적 인과관계 어렵다고 초월적이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책에 없어. 이것을 출제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내 생각은 현직이 아닌 교수가 출제하면 한마디로 우리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문제. 저기들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학생들한테 뭐 거기서 강의하기도 그러고 자기 책에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현직이 될 때는 공부했던 걸 주로 내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도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는 걸 내는데 바로 보수 출제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찰학이 끝까지 우리 수험생들의 몸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경찰학이 현직이 될 때는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현직이 될 때는 경찰학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출제로 바뀌면서 경찰학이 이제 목표가 바뀌거든요. 왜? 자기들 중심으로 이해가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는 인과관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강의도 인과관계만 볼 거야.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그냥 공무원시험처럼 갑자기 형사법도 교수가 출제하니까 갑자기 그 출제가 와가지고 개념 없이 기존의 기술도 안 나오는데 객관적 기술이론이라든지 또 인과관계에 대한 유형 같은 걸 내가지고 공무원시험 내버리면 그때 또 우리 일반 학생들이 공부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이것도 필요하지.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시험 나갈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이것까지 갔어. 문제를 내더니 공무원 시험을 바로 내가지고 문제를 내갖고 이해시키는 게 빠르거든. 공무원 시험을 모의고사에 출제해가지고 객관적 기록하고 인과관계 유형을 좀 설명하려고. 지금은 어려운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오늘 우리 경찰 시험에는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인과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 기록은 빼고 인과관계만 공부해. 그리고 이제 왜 객관적 기록을 빼냐면은 왜 우리 시험에 객관적 기록이 안 나왔을까? 학자들은 이게 독일론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객관적 기록을 이제 다 강의로 해. 그러니까 시험이 나올 수 있다니까 학자들 입장에 이거 객관적 기록이 터질 때 이제 공부를 안 해보면 어려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과관계만 나왔던 이유는 가장 주된 요인이 판례 중심의 출제기 때문에 객관적 기록은 지금도 우리 판례가 도입해서
수용해서 바로 지금 판례 얘기가 반영되지 않았어. 우리 판례는 철저히 어떤 범죄 기술적 경우는 인과관계만 가지고 판단해. 그래서 인과관계만 판례로 나머지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판례 외적 논리다 보니까 객관적 지속은 순간 이론이거든. 그래서 객관적 지속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인과관계만 공부한다는 거. 자, 그러면 생각하는 공부. 인과관계란 말이 뭘까? 여러분이 인과란 말은 익히 우리 형법을 공부하기 전에도 들었어요. 우리가 인과응보란 말 들어갔죠? 인과응보. 이때 인이 인과응보할 때 인이 원인할 때 인이야. 그리고 과가 뭐갔어? 결과할 때 과가.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번에 범죄 분류를 한번 봤어. 범죄 분류의 결과범과 반대 개념이 뭐죠? 결과범과 거동범. 거동범. 결과범을 실질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동범은 형식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동범과 결과범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무서운 거야. 모든 범죄는 거동범 아니면 뭐가 돼? 결과범이 되는데 이해하는 공부. 살인죄는 결과범이 아니야. 살인죄는 침해범이 아니야. 그지? 다른 각도에 의한 분류잖아.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그래. 살인죄는 침해범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런가? 살인죄는 결과범이잖아요. 이런 질문 하나 한다니까. 왜? 살인죄 결과범이 알아. 근데 침해범이라는 게 자기는 결과범인데 침해범이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들으세운 겁니다. 자, 모든 범죄는 거동범 아니면 결과범인데, 자, 생각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 문제가 될까? 거동범에서 문제가 될까? 왜? 일단 행위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원인은 행위. 거동. 과는 뭐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의 관계야. 다시 말하면 행위도 있고 결과도 발생해야 돼. 자, 핵심은 뭐냐?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시대. 인과관계를 왜 우리는 논의할까? 그건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무엇이 돼? 기수가 돼.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기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행위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결과도 발생해야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이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무식하게 말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뭐라고? 인과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의의가 뭐야?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를 우리 뭐라 한다고? 인과관계라고 해.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처럼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행위만 있으면 기소가 돼버리는 거동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법실에 났던 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 이런 걸 보류합니다. 다음 중 인과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범죄다. 이런 것도 이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결과범인 것은, 결과범이 아닌 것은 잘 맞지. 근데 다음 범죄 중 인과관계를 바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범죄 또는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범죄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다른 말은 뭐야? 결과범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거동범은 생각하는 거고 거동만 있으면 바로 뭐가 돼버려? 행위만 있으면 바로 뭐가 돼? 기소가 되는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뭐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과관계는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입니다. 2번 논의의 실입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필요해. 왜 우리가 인과관계를 논하는가? 행위자에게 그 결과에 따른 기수책임, 행위자에게 기수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돼.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그 범죄의 기수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자 계속 검찰직 시험 우리가 범죄를 나누면 이제 고의범이 있을 것이고 과실범이 있겠죠. 이것도 알아두자.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는데, 자 고의범의 경우는 자 인과관계가 물론 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위도 있고 결과도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 뭐가 돼? 그 범죄의 기수가 돼.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기수가 될 수 없어. 그럼 뭐가 될까? 미수가 되겠다. 미수가 돼. 미수가. 알겠죠? 물론 당연히 미수를 처벌한 적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과실범. 과실범이면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과실범의 기수가 돼. 그러니까 바로 과실행위와 여기는 고의행위와 결과,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뭐가 돼? 기수가 돼. 자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조심할 거. 미수로 처벌한다가 아니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뿐이다. 그러면 또 여기 오한 사람 많아. 왜? 인과관계 인정되면 기수, 부정되면 미수라고 애웠거든. 근데 과실범은 다르지. 자, 은하님 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과실범은 미수로. 그렇다. 과실범은 미수를 처벌하는 게 없어. 그래서 과실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과실행위와 결과사의 인과관계 없으면 불가벌이 돼. 알겠죠? 이런 것도 범죄에 나온다니까. 이런 게 교수 시험의 특징이야. 여기 특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고의범은 미수가 돼. 근데 과실범은 미수를 처벌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 현행법상 미수는 다 무슨 범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고의범에서만 미수가 인정되지 과실범 미수가 없어.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표 오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알고. 같은 총론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 왜? 기출문제 의존하지 말고 기출이 아닌 걸 가끔 낼 수 있다니까. 이것도 아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인과관계는 우리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17조야. 법 좀 봐봐. 17조. 자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들은 이연 발생. 이게 결과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들은 이연 발생. 결과에 연결되지 않았대. 이 말은 유식한 말로 뭐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없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바라지 않는다. 자 여기도 이런 것 지금 나올 수 없지만 제 기억상 2000년도 24년 전에 이렇게만 나왔어. 법적 문제를 의뢰 발표입니다. 1번 인과관계라는 설명이나 반응 못하게 1번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들은 이연 발생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발화하지 않는다. OX 이걸 하는 사람이 O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들이 이연 발생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이 말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무엇이 없으면 인과관계 없으면 발화하지 않아? 아니지. 바로 이번 문제는 뭘로 처벌해? 미수로 처벌하고 과실범 발하지 않지. 근데 이걸 결과로 그 결과로 인하여 발하지 않는데 이걸 싹 빼버린다니까. 빼버리면 솔직히 어지간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걸 애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겠지. 애우고 있으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오해버린다. 그 결과로 인하여 발하지 않는다.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지. 아예 발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금방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어. 그런데 총탄이 손등을 스치는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혔어요. 죽지 않았어.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제 상처를 입혔으니까 좀 피가 났을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럴까? 빨갛냐? 빨간 좀 이렇게 소독약 좀 바르고 있는데 병원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미처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타 죽어버렸네. 자, 총쏠행위 있었지? 사망한 결과도 발생해서 안 했어. 됐지? 그럼 이때 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없어? 없죠. 그 총을 쏜 행위 때문에 죽은 거야? 행위와 결과에서 인관계 없다니까? 자, 없지? 여러분 변하지 않아? 총송은 엔조이야 그럼? 변하지 않아요? 뭐가 돼? 미수가 되지, 미수가. 그런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인관계 없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럼 총송은 뭐야? 그러고 사기구를 총 쐈잖아. 실착은 있었잖아. 이게 무죄가 되냐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말이 안 되는데도 단순히 생각 안 해. 그냥 어디서 들어봤냐고. 이거 봤냐고. 과거의 추억에 의존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맛이 없다니까. 지금은 더더욱 옛날과 달리 지금 시험은 생각하지 않는 공부를 두 문제 앞이나 따고 애고으로 먹고 시대는 때갔어.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인생은 그래. 어떤 세상이든 그래. 변화해. 지금 봐봐. 여러분이 뭐 대학교 나지만 컴퓨터 공학과 굉장히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진짜 잘 되고 선도적인 학과 아니야. 컴퓨터 공학과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미국에서는요 컴퓨터 공학과 안 갑니다. 잘 이제 한마디로 벌써 기피 학과가 돼버렸어. 왜 그래? AI의 등장. 그만큼 세상이 AI의 등장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가 취직이 잘 되는 직장이 아니라 이제 바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옛날 10년 전에 좋았다고 해서 그 과를 선택하고 하면 백수되기 딱 좋아. 변화된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 세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출제 유형도 바뀌고 유형도 바뀌어.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두 문자 암기법 따고 애우고 있는 시대는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부를 한 사람이 강력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법조문을 왜 읽었느냐. 우리형법 17조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인관계 의받고 논의의 실익 세 번째 인관계 형법상 문제점이 뭐냐. 우리 형법은 보시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로 인하여 바라겠다는 거야. 이 말은 기술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술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지금. 고의범의 경우는 미수로 볼 것이고 과실범의 경우는 불가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야. 처음 공부했으니까. 이 법조문의 의문점이 뭘까? 문제점. 지금 우리 법조문은 인관계 인정, 오케이, 기수. 인관계 부정, 기수 아니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겠죠. 그게 뭘까요? 자, 뭘까? 우리는 이 법조문은 뭘 전제로 하냐면 인관계가 있냐 없냐가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인관계가 있다고? 예. 그럼 너 기수야. 없다고? 기수 아니야. 이거야.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는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리 법조문에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먼저 결정돼야 되잖아. 아까 현준이가 말하면 잘했어. 왜냐하면 현준이 이렇게 말했거든. 금방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잖아. 처음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가 방금 같은 경우가 있냐 없냐가 먼저 판단이 돼야 돼. 그지? 그걸 우리 일단 말로 선결 문제라고 하죠. 선결이 뭐야? 그렇지. 우리가 선결자가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돼. 먼저 해결될 것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확정이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했으면 인과관계 있습니다. 그래? 17조 적용해서 기술에 그럼 인과관계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 그럼 기술 아니네? 이거잖아. 근데 우리 형법은 유감스럽게도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우리 학자들 그런 말 잘 써. 규정 없는 걸 말한다고?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학설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학설이나 뭐가 왜 필요하냐면 법의 규정이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학설이 필요 없잖아. 근데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학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학자들이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에 대한 이제 바로 학설이 등장하는데, 이 학설이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도 출제가 2번이나 됐어. 심지어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학설을 공부해야 돼. 그런데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설이 가장 원시적인, 가장 원조 조건설이 있고, 이 조건설을 비판하고 등장한 학설들이 이제 뭐 원인절도 있고, 뭐 중요설, 인간계, 중간계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될 필요 없고, 크게 2가지 있다. 바로 첫째가 바로 조건설, 두 번째가 우리의 팔립자인 상당 인과관계설. 이것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자, 교재 봅시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아까 적용 범위가 나와 있고, 결과물에서만 2번 기능 다 설명드렸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이 부분 경우는 미수질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범위가 선택하고, 과실범은 미수가 처분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읽어보시고, 기능. 자,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이 나와 있죠. 우리 형법 17조는 결과법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기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래가 조건설이고, 오늘은 조건설을 뜻하고 비판만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당 인과관계설, 이 2가지. 그리고 4가 합본, 이게 오늘 다수설이야. 다수설 하면 좋은데 이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오늘은 가장 원조가 된 학설, 조건설, 우리 팔립장인 3번 상당 인과관계설, 이것만 간단히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 조건설은 뭘까? 인과관계에 대한 조건설 역시나 있고, 뭐든지 학설 이런데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조건설이라 할까? 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바로 논리적 조건관, 논리적 조건관계의 요구에 따라서 논리적 조건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 논리적 조건관계가 부정되면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논리적 조건관계가 뭘까? 우리가 논리적이란 말 들어봤죠. 야, 참 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리적이다. 우리가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딱딱 맞는 거, 거슴없이 맞는 거,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봐봐, 이 행위가 과연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냐? 우리말로 말하면 이 행위 때문에 한자로 말하면 행위에 기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과관계거든. 그러면 그 행위로, 바로 행위 때문에 그 행위에 기인하여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할 때, 쉽게 보면요, 이 행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냐를 판단은 이걸 없애봐봐. if 만약에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행위를 제거해봐. 행위를 제거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그 행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 이게 논리적 조건만. 자, 이걸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가설적 제거 절차라고 그래. 가설적이 뭐야? 영어로 만약에
우리가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서 차이는 있는데 안 했는데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야.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말 안 했을 뿐인데 옛날에는 그것도 강했어. 판례가 안 나올 때는 그것도 시험에 났다니까.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다. 즉 명령적 단언적 규범이 아니라 가설적 규범이다. 형법이 왜 가설적 규범이냐? 도덕하고 형법이 다른 점이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도 종교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거지. 이건 명령적이고 단언적이야. 단언적, 딱 잘라서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법은 그렇게 말합니까? 법은 가정법을 도입하는 거야.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것을 종교나 윤리처럼 사람을 살해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 단언적이 아니라 if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일 채 내 말은 이 말이 뭐야? if 만약에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이런 형벌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가설적 규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적이 알겠지? if라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서 가설적 제거자라는 말은 행위를 가설적으로 제거 보이는 거야. 만약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논리적 조건과 관계야. 그러면 그 행위를 제거해봤더니 결과도 없어.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야. 자, 아까 봐봐. 아까 우리가 현준이가 들었던 애, 만약에 내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 지금 경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치료하다가 화재로 죽었잖아. 자, 그때 총쏘는 행위하고 사망세 인관계 인자를 따를 때 조건설이 들어갔는데 현준이 아까 인관계 있다고 봤거든. 그런데 내가 왜 현준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면 조건설에 의하면 이 말이 맞아요. 자, 행위를 제기해봐. 너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 맞아, 틀려. 맞죠? 총 쏘지 않았으면 병원에 뭐하러 가? 병원에 안 갔으면 화재가 발생해 죽지 않았지. 바로 이게 논리적 조건이야. 다시 말하면 너가 총 쏘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현준이가 인과관계 있다고 말한 것은 조건설의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조건설의 장점이 있어요. 조건설은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봐봐. 자, 금방 하나 뺐지. 두 번째, 이건 편리야. 합의란 남자가 의뢰를 강간이 있어. 의뢰를 강간이 있는데 의뢰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고 수치부가 바로 절망감으로 음독자살이 됩니다. 그때 갑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이걸 여자분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여자분들한테 주로 물어봐. 그럼 되게 처음 공부하잖아요. 왜? 판례 공부를 아니까. 처음 공부하다 보면 열이면 열명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래. 인과관계 인정돼 버리면 강간치사죄가 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 번 한 사람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 이게 유명한 음독자살 사건이야. 음독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있다고 하고 이 친구는 없다고. 그런데 이 친구의 입장은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있다. 왜? 행위를 제기했나? 만약 너의 강간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 틀려? 맞죠? 강간당하지 않았으면 왜 독약을 마셨겠어? 음료수 먹을 거 많은데 다시 말하면 강간행위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개만 딱 하나 볼까? 두 개만 보면 이만하면 생각해봐.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의 법감정, 일반 상식에 의하면 강간한 놈은 음독하면서 강간치사죄가 되고 급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화재가 발생해 죽었으면 바로 너의 기수 책임, 그래서 살인죄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맞을까요? 안 맞아. 이건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총 쏘았고 손등을 찌는 가벼운 경상을 입혔는데 저거
병원 갖고 치료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죽었는데 이건 화재 때문에 죽은 거지 내 총격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아니야. 너가 총 안 쐈으면 병원에 안 갔을 것이고 병원에 안 갔으면 죽지 않았지. 그렇게 말하면 국민에게 감흥이 없어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국민의 법감정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 다 바로 인과관계가 부정해야 돼. 그런데 조건설에 인과관계 인정돼. 자, 극단적인 조건설을 바로 넓게 확장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아까 이 친구가 총을 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죽었잖아. 그러면 이 엄마의 죄책을 한번 따져볼까? 엄마입니다. 엄마가 현준이를 낳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어. 맞아, 틀려?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살인범의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돼 안 돼? 인정돼. 당신도 처벌해야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인과관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 때문에 이 조건설의 바로 이 단점이 이거야. 이걸 인과관계를 이유에 나왔거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조건설이라는 인과관계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것을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좁히게 한 학설들이 다음에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이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자,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설.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학설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뜻이 있다니까. 논리적 조건관계, 조건 인정 정보,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 조건. 상당 것을 뭐냐면, 자, 사회생활의 일반 경험 법칙상,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여겨질 때, 사회생활의 일반 경험 법칙상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인과관계 있다. 상당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인과관계 없다. 바로 그래서 무슨 설? 그래. 다시 말하면 상당성. 행위와 결과의 상당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상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뭐라 한다고? 이른바 논리적 조건관계가 아니라 일반 경험칙상의 상당성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는 이걸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보다 판례 입장이야.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깜짝 놀랐어.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조건설에 대해서 비판점을 주로 많이 물어봐서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행위와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가설적 제거 절차를 도입하여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한 학설. 뭐라고? 조건설. 자, 조건설은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는다. OX, O.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도 나왔어요. 이게 한 7, 8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 바로 이 학설의 비판도 나와요. 이 학설의 비판. 자, 이 학설의 장점은 뭐냐면 논리적 조건관계, 자연적 법칙이 아닌 일반 경험칙상. 이 경험칙이라는 경험칙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경험칙이 뭐야? 경험칙이 뭐야? 우리가 나중에 오늘도 다음에 보거나 진도파트에 바로 자유신문이 보면 그런 거 같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하잖아. 자유판단. 이 우리가 경험칙이 다른 말로 뭘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상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생활의 일반 경험칙상,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상식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인과관계 인정해버리면 강간치사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장점인데, 자,
은하니 상당 융화설의 비판점은 뭘까? 비판점은 좁다? 아니야. 상식이랑 확실하지 않아. 자, 상당성 판단이 모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기법 사회에서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인과관계되고 부정되는데 솔직히 어떤 경우가 상당해?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 상당하다는 판단이 우리 일반 입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상당한지를 판단해. 그래서 상당성 판단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그런데 잠깐만, 우리 편의가 무슨 입장을 차고 있다고? 상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는 뭐가 중요하게 돼? 아니, 그러니까 상당성 판단이 모호하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판례가 중요해. 그래서 인과관계는 95% 뭐가 나와?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5%가 이 학설이 나오는데 잘 안 나왔는데 우리 아까 말한 현직이 출제할 때는 안 나오다가 교수가 출제할 때 갑자기 이제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 항상 문제집 갖고 다니십시오. 자, 문제집 보면은 인과관계에 대한 이제 이론 문제, 우리 최근 인과관계 판례가 먼저 나와 있고 끝나면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봐봐 154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21번에 2번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자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처음 들어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자 은하님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했대. 그게 의의가 있대. 의의가 있다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야? 가장 먼저. 그렇지. 그렇지. 가장 먼저라는 거야.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뭔 말인지 몰라버린다고. 그다음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자,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일반 처음 시험입니다. 자, 이 3번.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 조건설은 각 조건들을 결과에 대한 동등한 원인으로 봐. 들가설 인과관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3번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우리 일반 실용 시험에 출제가 됐다니까. 자, 어느 행위로부터 어느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당 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 생활 경험으로 제한하여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상당선의 판단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X5. 참고로 말하면 이 지금 4번이나 3번이 기존에 기준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 지금 너랑 중에서 아무리 갖고 다녀도 이건 없어. 근데 딱 시험 봤더니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속수무책이야.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통수는 솔직히 이런 문제는 못 봤더라도 생각해보니까 맞잖아. 상당하냐 안 하냐가 얼마나 애매한 개념이야. 상당성 판단이 뭐해. 막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과관계 판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조건설과 상례설 봤죠? 여기서 88페이지 4번 동그라미 비판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설 비판 맞죠? 2번 여러분들이 첫째 줄 상당성 판단 기준이 뭐 하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에 있다고 있는데 이게 나왔는데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집이 없어.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지금 쓸 수가 있어. 강의를 해도 문제집으로 나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강의 솔직히 뭐 기본 강의 때 듣잖아.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1년 전에 듣는 거야. 1년 전에 이 기본 문제가 생각날까? 이게 생각나려면 문제집에 있어줘야 돼. 그래야 계속 문제집만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 생각하는 공부를 해놔야만 문제집이 없는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인과관계 95%는 이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